네, 안녕하세요. 자립정신의 필립입니다. 오늘은 주중에 제가 읽어드리지 못했던 뉴스들 한 번에 몰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GD넷 코리아 유혜진 기자님입니다. 슈퍼을 ASML 2030년 매출 600억 유로, 이익률 60% 달성.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2030년 매출 81조 원, 총 이익률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8년에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 하이 뉴메리컬 어피처 EUV 장비를 20대까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업체에서 을의 입장이지만 갑보다 힘이 세다는 뜻에서 슈퍼을로 불립니다. 반도체 7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ASML은 11일 네덜란드 벨트호벤 본사와 온라인에서 동시 열린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ASML은 2030년 매출을 440억 그리고 600억 유로로 내다봤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6%에서 60%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 매출은 300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 매출 총이익률은 54%에서 56%로 예상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피터 베닝크 CEO는 ASML은 경기 순환에 대비하고 향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조정할 것이다. 위험과 보상을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게 나눌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베닝크 CEO는 거시경제가 불확실하지만 멀리 보면 반도체 수요와 생산 능력이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주요 나라가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다며 반도체 실리콘 원판 생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ASML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희소식이네요. 주주 환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자사주 120억 유로어치를 사서 우리 사주 제도용 200만 주만 빼고 나머지를 다 소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GD넷 코리아 유혜진 기자님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매일경제 홍장원 기자님입니다. 베트남 거리를 점령한 현대 엑센트, 현지인 사로잡은 비결은? 베트남에서 현대 기아차 아성이 대단히 튼튼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 차량업체는 미리부터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죠. 태국 등 대다수 동남아 국가에서 일본 차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만큼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까지 현대차는 4년 연속으로 베트남에서 차량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한 해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약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죠. 신한은행은 현지 외국계 은행 중 1위 업체입니다. CJ의 뚜레쥬르는 평당 매출로 봤을 때 스타벅스보다 더 높은 숫자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곳곳에 뿌리내린 한국계 자본 파워 덕분일까요? 동남아 국가 중 유독 베트남에서만 현대차의 파워는 강했습니다. 그랬던 현대차가 지난 9월까지는 도요타의 도전에 직면해 힘을 못 쓰는 형국이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는 지난 9월 기준 현대차는 월간 8,680대를 판매해서 8,779대를 판 도요타에 빌려 월간 판매 2위를 기록했죠.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도요타는 베트남에서 6만 4천여 대, 현대는 5만 6천여 대를 팔아서 누적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4년 연속 도요타를 누르고 차지한 베트남 1위 차업체 왕관을 잠시 내려놔야 할 처지였죠. 그러나 10월 들어 현대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소형차 엑센트가 10월 베트남 차량 시장을 장악하며 게임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엑센트는 10월 기준 베트남에서 3,346대를 팔아서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엑센트는 1,392대를 팔았는데 한 달 만에 판매량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10월 기준 판매량 2위는 포드의 레인저입니다. 9월 1,158대를 팔린 데 이어 10월에 2,583대가 팔리는 등 성장 스토리를 썼죠. 3위와 4위는 각각 일본과 베트남의 브랜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아 셀토스는 지난 9월 대비 51% 증가한 1,812대를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큽니다. 연간 평균 판매량은 30만여 대로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한국에서 1990년대 불리던 마이카 열풍이 이제 막 베트남에도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는 베트남 자동차 시장 성장률은 연간 약 8% 정도입니다. 이런 성장을 이어간다면 10년 안에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연간 60만 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대기업 과장급 정도면 어떻게든 현대차 한 대 뽑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빈페스트 파딜이 우리나라 돈으로 2,062만 원에서 2,400만 원이라면 기아 셀토스는 3,100만 원에서 3,800만 원. 가격이 싸지는 않지만 마이카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은 동남아 차량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차량 시장을 석권할 한국 기업은 인근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으로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최상의 시나리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베트남과 인도는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읽었었는데요. 베트남과 인도에서 마이카 열풍이 불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업체들도 이러한 시장에서 조금 더 큰 이윤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홍장원 기자님이었고요. 다음 뉴스 읽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일보의 최현진 기자님입니다. 네이버가 투자한 유럽 최대 온라인 명품 판매 업체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최대의 온라인 명품 판매 업체가 반란, 머스트잇, 트렌비, 캐치패션 등 국내 신생 기업들과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명품 거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명품 거래 업체 베스티에르 콜렉티브가 최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샤넬, 에르메스, 구찌 등 세계적인 명품들을 취급하며 80개국에 진출해서 약 2,5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유럽, 미국에서 이 업체는 영향력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이와 같은 명품 판매를 아시아 지역으로 넓히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티에르 콜렉티브는 국내에 유한회사 형태의 지사를 설립하고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어서 명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우선 강조하는 것은 가짜 명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일부 명품 판매 업체에서 가짜 명품을 팔았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업체 사이에 가짜 명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겨냥해서 이 업체는 유럽 명품 업체들과 직거래한다는 점을 앞세워 진품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짜 명품을 가려내는 것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최대 고민인데 이와 같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럽 명품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명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할 수 없는 유럽 명품을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서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중고 거래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유럽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명품의 중고 거래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산 중고 명품들을 국내에 빠르게 소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배후에 우리나라 최대 포털 네이버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프랑스 벤처 투자자 코렐리아 캐피털을 통해서 이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코렐리아 캐피털은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한국계 플레르 펠레 등이 설립한 벤처 캐피털입니다. 현재 코렐리아 캐피털은 3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사업과 관련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세 번째 펀드를 통해서 베스티에르 콜렉티브에 투자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가 투자를 한 셈이죠. 투자 관계자는 네이버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명품 및 중고거래 사업을 국내외에 본격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포시마크도 2조 3천억 원에 네이버가 인수했듯이 네이버는 한정판 상품을 거래하는 크림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중고거래 또는 중고 명품 거래에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최현진 IT 전문 기자님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된 뉴스입니다. 서울경제 강혜령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반도체 올림픽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꺾은 중국 칩 설계 관심 협업 절실이라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설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 고체 회로 학회에서 중국 논문 채택 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반도체 굴기 기조 아래서 공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6일 국제고체회로학회 한국위원회는 판교에서 ISSCC 2023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내년도 학술대회에서 선정된 논문과 산업계 연구 도량을 소개했습니다. 이곳에선 629건의 논문이 제출됐는데 최종 선정된 논문은 총 198건입니다. 이번 학회에서 한국은 32건의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중국은 59건, 미국은 42건에 이어서 3위의 성적입니다. 중국 논문 채택 수가 한국보다 많은 것은 ISSCC 개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지난 8년간 한국이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2016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만이 근소한 차로 한국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지만 지금은 중국이 2배 가까운 격차로 2위 한국을 따돌린 것으로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우고 있는 기술 10대 강국으로 반도체가 선정된 것처럼 중국의 무서운 투자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기관별 논문 채택 수를 봐도 한국은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논문이 8건 채택되면서 체면치레를 했지만 올해 초 열렸던 ISCC 2022 행사에서는 16건이 선정된 것을 고려하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카이스트도 마카오 대학교와 중국 칭화대학교 등 중화권 대학들에 밀려서 3위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육성 중인 이미지 센서, 굴지의 영향력을 지닌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 논문이 채택된 디지털 컨버터 분야에서는 단 한 편의 국내 논문도 선정되지 못해 편차가 큰 모양새입니다.
ISSCC는 세계 3천여 명의 반도체 연구자들이 모여서 자웅을 겨루는 학회로 반도체 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1954년 설립된 이후에 올해 70회 학회 행사를 열 만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굴지의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참석해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제출된 연구 논문 심사 역시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이런 학회에서 중국이 약진하고 한국의 기세가 꺾인 상황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입지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최재혁 한국기술원 교수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투자로 모든 분야에 걸쳐 중국 논문 채택 수가 늘었다. 한국과 비교해 학생 수가 20배, 교수 수 역시 20배로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재민규 카이스트 교수도 아날로그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한국의 논문 제출 수는 일시적이지만 예년보다 훨씬 적어졌다.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받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전달 장치 등 연구가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파운드리 대기업과 팹리스 간 협력 사례가 적고 세계 점유율 1%에 불과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미미한 존재감과 기술력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국가와 업계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 인재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술 주도권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들이 아주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큰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의 강혜령 기자님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뉴스입니다. 주간 동아에 기자님 성함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주간 동아의 이종림 과학전문 기자님입니다. 트위터로 슈퍼앱 X 지향하는 일론 머스크. 이 사진은 트위터 본사로 세면대를 들고 출근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참석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약 60조 원의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완성하려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지불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슈퍼앱 플랫폼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쳐온 그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출근 첫날 세면대를 양손에 들고 트위터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체 직원 7,500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해고하면서 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머스크는 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투표를 촉구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글은 1억 1,000만 명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이자 주요 SNS 플랫폼 경영인이 미국의 한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처사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그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로 대외적으로 내세운 건 바로 인류애의 실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인류를 돕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류애의 실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팸 계정을 정리했고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곧 암호화폐의 보급과 블록체인화된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는 블록체인 전문 글로벌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서 머스크가 새롭게 꾸려갈 트위터는 다양한 신념을 건전하게 교류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약 6,8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왜 암호화폐 활성화를 의미할까요? 바이낸스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함으로써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웹 3.0을 결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웹 3.0은 블록체인의 분산화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웹 모델입니다.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개인이 소유하는 탈중앙화된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네이버와 카카오는 블로그, 티스토리처럼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버에 우리의 정보를 저장시켜 놓지만 웹 3.0은 이 아무개와 김 아무개가 각각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화가 더욱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트위터를 이처럼 분산된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설립자 잭 도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플랫폼을 분권화된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향식 집행 구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작동하는 방식처럼 집단적인 결정을 함께 내리는 방식을 지향한다는 거죠. 또 지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도입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테슬라는 한때 비트코인을 약 2조 7천억 가까이 보유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홍보한 셈이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도지코인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습니다. 과거 머스크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 블루는 북마크 폴더, 트윗 수정, 테마 변경, 광고 제거, NFT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술적으로 트랜잭션 속도가 느린 비트코인보다 트랜잭션이 훨씬 빠르게 발생하는 도지코인을 트위터에 도입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머스크는 테드 강의에서 암호화폐 사기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스팸 및 스캔봇과 트위터에 있는 봇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의 온라인 지불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페이팔의 전신 엑스닷컴도 설립했었죠.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 지불 결제 시스템 산업을 재창조하려는 열망을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바일 쇼핑까지 슈퍼앱 X,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 블록체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머스크가 그리는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슈퍼앱인 X가 탄생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머스크는 알파벳 X를 선호해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나 제품명의 X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X앱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위챗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위챗을 극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징, 결제, 쇼핑, 차량 호출 등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합한 위챗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챗은 중국 텐센트가 개발한 앱으로 전 세계에서 현재 1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C가 아닌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 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필수 앱으로 손꼽힙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처리부터 화상통화, 기타 메시지,
쇼핑, 엔터테인먼트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메타, 구글, 틱톡, 우버 등도 이러한 슈퍼앱을 탄생시키기 위해 애써왔지만 아직 단일 앱으로 대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제스민 앤 베르그 수석 분석가는 포춘을 통해 하나의 기능에 충실한 각각의 앱을 선호하는 사람이 슈퍼앱을 얼마나 원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며 머스크는 온라인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이용자들을 설득하는 공간으로도 트위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동화 이종림 과학전문기자님의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주중에 읽어드리지 못한 기사들 다 읽어드리느라 25분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들 전할 수 있어서 즐겁고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립정신의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